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온라인 다양성 훈련 2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성별, 성별 전체성,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역할과 성 표현까지 모든 것이 둘 중 하나로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에게 규범들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트랜스젠더 퀴어 연구소와 퀴어락 활동가 루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인이라고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랜스젠더 퀴어 연구소와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한 달 새 활동가 세 분이 연극 극작가로 또 군인으로 학교 비정규직 교사이자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던 활동가 세 분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지자들, 친구들, 동료들이 많았던 분들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던 삶의 무게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또 그런 주변에 지지자도 없다고 생각할 청소년 성소수자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이 참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 가짜뉴스인가? 뭔가 잘못 전해졌나?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 사건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례식장 갔다 오고 하면서도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트랜스 해방 전선의 류세화 부대표가 그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들이 투쟁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구나. 정말로 일상이 정치이고 투쟁거리고 트랜스젠더 퀴어에게 혹은 다른 여러 퀴어들에게 어떤 삶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에게 죽는 것이 아닌 다른 삶의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정말 가시화를 하면 아직도 이런 차별과 혐오와 폭력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사회다 보니까 가시화라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려운 숙제와 삶의 무게를 당사자에게, 소수자에게 전가하는 아직 그 수준이구나, 우리 현실을 좀 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그러면 트랜스젠더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고 질문을 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 그리고 화장실 못 가면 안 된다. 성중립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도 해드리면서 이 성별 이분법이라는 애초에 사람을 둘로만 나누려고 하는 이 대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이분법을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으로,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로이님은 어떠세요? 네, 매우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 태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무엇도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한축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좀 만나시라고.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많은 트랜스 혐오 발언이나 이 논리나 뭐 카더라 소문들이 실제 만나본 트랜스는 한 명도 없고 그냥 누가 그랬다 카더라 어디서 그랬다 카더라 정말 카더라와의 소문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어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만나는 것에서 나아가서 만약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같이 일을 하는 것, 회사 내에서 한 명이라도 트랜스가 채용이 되면 이것이 작은 단체건 큰 회사건 단체건 간에 정말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분법이 문제인 거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지는 더 힘들어하는.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구체적으로 단체건 회사건 어디 모임이건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그래서 이 트랜스 의제를 특별한 의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의제로 만드는 것. 이를테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마치 이성애자와 관련한 이야기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퀴어 의제가 오면 갑자기 너무 무거운 의제인 것처럼 뭐 장애 의제가 오면 꼭 지금 이 시간에 해야겠냐, 이 자리에서 해야겠냐라고 하는 식의 태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네. 정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의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어떻게 정말로 내 일상에 붙어 있는 문제이구나. 그랬을 때 무엇이 이분법이구나. 정말 사실 이것도 이분법인 거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밥먹을 타긴 좀 했을 때 무엇이 이분법인가가 그게 사다리에서 바로 드러나니까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정말 좋네요. 일상에서 우리 단체에서 우리 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좋고 대화 주제에서 이제 성차별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소수자 차별이나 장애 차별 얘기하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막 모여가지고 인권단체에서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갑자기 숙연해지고 네. 그런 게 정말 그냥 일상 수다로도 그냥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 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효율적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틀에 정상이다라고 하는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획일적인 틀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방의 성별을 내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인지 고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꼭 남녀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저는 이제 제 친구의 돌잔치에서 직접 목격을 한 사건인데 친구의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축하를 하면서 이제 뭐 돈을 주면 되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더니 자기 손주한테 관심이 없고 갑자기 사회자한테 남잔지 여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꼴불견이어가지고 제발 한 번만 하고 그만하세요. 근데 궁금해서 그래. 진짜 몇 번을 하셨냐면 3번, 4번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길거리에서 저 앞에서 누가 오는데 남잔지 여잔지 궁금하다면서 가슴을 그냥 바로 만져서 여자네 이러고 갔다는 그런 성추행, 성폭력도 그 직성이 그래야만 풀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람의 심리 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무엇을 폭력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트랜스나 퀴어들의 어떤 사실 이게 모호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라 하고 모호해 보였을 때 그것을 마치 사회의 위협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잘못되어서 반드시 교정해야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젠더 정치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재판장이라도 되느냐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다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판정은 옳고 그 판정에 따라서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강고한 태도가 한편에서는 존재하고 그 태도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공감해 줄 것이고 나를 지지해 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감정하유가 될 것이고 내가 아니라 이 피해자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매우 정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요번에 미국에서도 그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가 완벽히 버무러진 총기 저격으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도 자기가 무슨 성 중독이 있어서 뭐 이런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이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성들을 비난하는 문화일 것이고 그게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사실 그날 그 사건에서는 경찰도 동의해줬죠. 브리핑에서 정확히 그 용어로 그대로 말해줬잖아요. 그 사람이 힘든 날이었을 거라고. 네. 무려 가해자가 힘든 날이었을 거라고 경찰도 정확하게 동의해줬고 사회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폭력에 대해서 무엇을 폭력으로 인지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런 일들에 있어서 퀴어나 트랜스들 혹은 사회적인 소수자들이 폭력의 원인이자 폭력 가해자이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구조들이 존재하고 개인들의 어떤 공모들이 존재하지 않나. 아, 개인들의 공모. 그 네. 분위기를 그렇게 가도 되는 그렇죠. 것처럼 유지시켜주는, 그냥 네. 넘어가주는 사실- 우리들이 있다. 네, 사실 구조는 우리들이 결합시켜서 만든 것들이니까요. 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게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재밌지 않다라고 또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인식과 생활 태도 전반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참 동의를 하는 지점이고 하루빨리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나 언론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역할도 있을 것이고 공교육에서 변화도 있을 것인데 혹시 그 각 역할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지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뽑아서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그런 사회가 더 빨리 올 것 같다는 게 있으면 어떤 역할을 혹시 딱 집어주고 싶으세요? 최근에 인상 깊었던 일 중에 하나는 장철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활동가분들이 4,400만 원의 벌금 때문에 노역형을 처하게 되었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외치셨던 모든 주장은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시스템을 바꾸는데 반영이 다 되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반영이 되려고 했는데 그 주장을 하신 분들은 벌금형으로서 노역이 된다라고 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해서 같이 모금을 하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의 의제에 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봤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내고 싶어서 돈은 많이 없어서 정말 1원까지 다 긁어 모아서 후원했다고 하는 건 이 일들이 어떻게 다 같이 연대할 일인가를 더 계속 고민하는 것 같이 어쨌든 힘을 모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모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이기도 해서 어떻게 하나의 사건이 떨어진 사건이기보다 같이 힘을 모으는 사건으로서 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도 어떻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사건들도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슬픈 사건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나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눌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